강원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매서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협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에 25톤 화물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로 시베리아 감옥에서 숨진 나발니의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엄수됐습니다. 수천 명의 추모객들은 나발니를 연호하며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고 전국 곳곳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고 오후부터는 곳곳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아침부터 바람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네, 그렇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의 기세가 어제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가평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8.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남 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는 또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 지역과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절기 경칩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어제 경찰이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처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의협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7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한 의협의 단체 행동 논의와 관련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 지도부에는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우편 수령 등을 거부하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송달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연휴가 끝난 모레 월요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조사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복귀자는 565명으로 9천여 명의 전공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한 압박에 나서는데도 이 의협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에 마치 의협이 개입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원이 휴진 등 추가적인 집단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수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공의 이후 과정인 전임의들의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전임의들 역시 대거 떠날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술은 물론 외래 진료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암 환자들. 몸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몸은 진행을 해요. 오늘은 1만큼 아프지만 내일은 7만큼 아플 수 있는 게 병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암 환자들은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전공의보다 숙련된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마저 이번 달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대다수가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전공의들 일까지 떠맡은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5 병원 의사 7천여 명 가운데 전공의는 약 40%, 전임의는 16%로 둘을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이미 수술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앞으로는 중증 환자들 수술과 외래 진료까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전임의가 보조 인력으로 들어간 수술들이 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더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비운 자리를 필수 의료 관련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70명을 투입해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3,000명이 비운 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 젊은 수련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져 의료 공백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으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선 불이 났고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이내 나무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리창이 튀어나갔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식당 입구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핸들에 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손상돼 정상적 주행을 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대며 불을 끕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산 쪽에는 바람이 그나마 좀 적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빨리 좀 진압을 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잡목 등 1,6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번호로 그 물을 끓이는 와중에 부탄가스 있잖아요. 네, 그게 터져가지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베란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화기로 불을 끄던 60대 부부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어제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야간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 사이로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뒤집힌 선체 바닥만 간신히 보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높은 파도의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뒤집힌 어선 위에 올라탄 구조대원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선체를 두드리며 살핍니다. 사고 어선은 사흘 전 제주 모슬포항을 출항해 어제 아침 마라도 서쪽 20km 해상에서 그물을 놓던 중 전복됐습니다. 파도가 한 방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가 한 45도 정도 기울었다가 그 파도가 또 큰 게 한 방 더 오니까 아예 90도로 그냥 기울어버렸어요. 사고 어선에 탄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0명 중 8명은 조업하던 어선 2척에 구조됐지만
60대 한국인 선장과 50대 선원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50대 한국인 선원 1명도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선박, 조명탄 등을 투입해 야간 수색 구역을 더 확대했지만 사고 해역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탓에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해경 함정 및 민간 어선 10척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감안, 함정 및 항공기 세력을 추가 동원하여 집중 수색 예정입니다. 서귀포항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꾸린 제주도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대로 선주협회의 협조를 받아 수색에 민간 어선을 추가 투입하고 내일부터는 육상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갑자기 숨진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장례식이 사망 2주 만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졌습니다.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나발니를 외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최소 7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나발리의 장례식은 그가 생전 살았던 동네의 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추모객들이 성당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운구 행렬이 도착하자 박수로 맞았고 나발리의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전쟁 반대, 푸틴 없는 러시아 같은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Давление, наверное, чувствуется, но когда здесь столько людей, то, наверное, нет. Вместе не страшно. Многим здесь важно просто увиде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ы с тем, что произошедшее ужасно, и увидеть, что таких людей много. 추모객들은 질서를 지키며 묘지까지 함께 걸어가 나발리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 대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외신과 나발리 측은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고 25만 명 이상이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장례식에 앞서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위법이라고 경고했고 경찰들도 대거 배치됐지만 대부분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는 없었지만 현지 인권단체는 러시아 18개 도시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7세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는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지난달 16일 갑자기 숨졌습니다. 혈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러시아 당국의 1차 결과가 나왔지만 이 공식 수사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나발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부인 율리아는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다음 주 중 입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경선 불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맞이합니다. 편하게 입고 왔어요. 네. 저도 세트 입고 올래다가 만찬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김 부의장이 다음 주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출마지로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이 확실시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께서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차 경선 결과 대구 수성을에서 이인선 의원이 승리했고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으며 현역들의 경선 불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대동, 심재철 전 의원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본선 행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공관위는 오늘 공천 보류 지역 20여 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1대1 TV토론회에 이 대표도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 견해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된 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반면 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파열음이 표면화되면서 당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경선 배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만 하면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의 단수 공천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중진 정성우 의원과 김병기, 김윤덕, 한병도 의원 등이 현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천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던 86그룹 저장 이인영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친문계 중진 전해철 의원도 지역구에서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밀어내고 전략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더불어 이른바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한양갑에 전략 공천됐고 이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3인 경선을 치릅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강세 지역이지만 설명은 험지라고 했습니다. 하남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상당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일 각각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데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원 방안이나 이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선심성 공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여야는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주요 도심 단절 구간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튿날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큰 저출생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거나 민주당의 경로당 주 5일 점심 공약에 국민의힘은 주 7일 점심으로 맞서는 등 공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27개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과 조달 방안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재원의 경우 민주당은 80조 원을, 국민의힘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모두 민자유치 방식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개별 후보들의 공약은 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 있습니다. 마구잡이 총선 공약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책 공약서라고 하는 선거 공약을 내고 있지 않고 선거 공약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희망 모음집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당시 공약 이행률은 52%,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산이 드는 재정 공약의 4분의 1 이상은 4년 동안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후방 지역에 있는 국가 주요 시설에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육군의 공중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공격 헬기를 동원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임종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최정예 저격수들이 수리온 헬기에 저격용 소총을 설치합니다. 400m 상공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지상 표적을 침착하게 조준합니다. 주요 시설에 침투한 적을 정밀 타격해 한 발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고난도 공중 저격 훈련입니다. 유사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저격수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훈련에 실전처럼 임하겠습니다.
원전 등 후방 지역의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항공단의 공중사격 훈련 현장. 테러를 위해 침투한 적 병력에겐 수리온 헬기에 가차없는 기관총 공격이 쏟아집니다. 수리온 헬기에는 분당 900발 이상을 발사해 아군을 엄호할 수 있는 K-12 기관총이 양측에 탑재돼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공대공 기관총 사격도 이어집니다. 작지만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500MD 공격 헬기들도 날아오릅니다. 공격 헬기 500MD 사격은 해상으로 접근하는 적에게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75인치 로켓을 잇따라 발사해 1.3km 떨어진 표적지에 꽂아넣습니다. 합동 후방 지역에 대한 어떠한 적의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적의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공중훈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꺾거나 내려올 때 몸무게의 최대 9배에 이르는 힘을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훈련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송금한 기자가 직접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공군의 4세대 전투기 F-15K가 급강하에 목표 지점에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급선회할 경우 숙달된 조종사도 방향을 착각하거나 자칫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계를 넘나드는 주기적 훈련이 필수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격한 기동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장비로 자신의 체중의 최소 6배에 달하는 중력에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원심 가속도를 이용해 높아진 중력을 최소 20초를 버텨야 전투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3, 2, 1. 머리 뒤로 고정. 힘 주시고 당기십시오. 온몸의 근육을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 6초에서 지락 빠졌어요. 훈련 중에는 의식을 잃어도 10초 안에 다시 회복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공 저압 훈련장에서는 체내 산소가 부족해져 무엇을 쓰는 동작 자체도 어렵습니다. 조종사들이 겪게 되는 고고도, 그다음에 급가속 환경에서 인체가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체험해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마친 자원들만이 비행훈련에 입과해서 조종사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군 조종사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비행훈련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흘간의 연휴로 어제 고속도로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평소 토요일이라면 지방 방향 정체가 길겠지만 오늘은 이미 나들이를 갔다 오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 방향 이동이 답답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4시와 6시 사이에 정체가 극심하겠고요. 만약 내일 돌아오시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호남권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그쳤다 하더라도 노면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계속해서 감속 운전 이어가 주시고요. 도로 살얼음도 주의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진 고속도로 상황 좋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시구간마저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후 4시 무렵에는 충청권 지나기가 답답하겠습니다. 옥산부터 목천까지 정체 예상됐고요. 경기권에 진입한 후로도 동탄과 수원신갈 사이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가평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8.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큰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 눈이 내릴 텐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최대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대부분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10.7도, 부산도 영하 4.8도까지 내려갔고요. 한낮에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4도, 부산 7도, 광주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절기 경칩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협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에 25톤 화물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로 시베리아 감옥에서 숨진 나발리의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엄수됐습니다. 수천 명의 추모객들은 나발리를 연호하며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고 전국 곳곳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K푸드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불고기나 비빔밥을 떠올렸지만 SNS 등에서 라면과 약과 또 김밥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 한쪽에 200종 넘는 봉지 라면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계란과 야채 등도 함께 사서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SNS 등을 통해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We really love ramen, so we were like, oh, we have to come here. We are actually staying down in Gangnam. 라면 매출 비중 6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입소문이 나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설명서는 물론 라면의 맵기를 분류해 외국인들이 고르기 쉽게 진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주변에는 최근 크림빵과 약과 등을 전면 배치해 판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야 하는 K푸드라는 SNS 소개나 추천 덕분입니다. 옛날에는 아몬드나 김 종류만 보통 진짜 대량으로 많이 나갔는데 어제는 SNS나 이런 걸로 많이 통해서 디저트, 라면 같은 거 신상품 종류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SNS 등을 통해서 새로운 K푸드로서 인기몰이를 하는 흐름입니다. 한국식 치킨이라든지 김밥, 만두, 라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한식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음식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K푸드로 저변을 넓혀가면서 수출 다각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K푸드의 인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도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기계나 스마트팜 같은 전후방 산업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고를 앞둔 농업용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와중에 북미 수출이 2.5배로 늘었습니다. 5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위주인 미국 시장에서 60마력 안팎의 소형 트랙터로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겁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로 수출할 트랙터 조립이 한창입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면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결국은 수출밖에 답이 없다. 창고처럼 보이는 구조물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층마다 고추냉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시원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에 최적화한 큐브형 스마트팜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딸기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또 그 신선한 맛을 또
그대로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밭을 늘려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식품 관련 수출액은 121억 4천만 달러. 이 가운데 전후방 산업이 3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활동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의 범위를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농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농식품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우리 수출에서 석유화학은 한때 반도체보다 비중이 높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주변국의 탄탄한 수요에 생산성과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였는데요. 최근 이 석유화학이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도윤 기자가 전남 여수의 석유화학 산단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 10배가 넘는 땅에 차 없인 다니기도 힘든 규모,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 여수 산단입니다. 국내 주요 화학 회사들의 주력 공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근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700씩, 일량이 좀 조금 그때보다 줄었겠죠. 근데 야근도 잘 많이 안 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소재 에틸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지은 새 공장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5달 동안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가동을 쉰 공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불황으로 인해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주력 제품인 에틸렌 가격은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선 석유화학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이 자체 생산 시설을 늘린 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대중국 수출이 17% 넘게 줄었고 특히 에틸렌 수출은 감소폭이 40%를 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에틸렌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을 늘리면서 자금률이 80%까지 올라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이후 기대했던 중국 시장의 이른바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자유통일로 완성된다며 공식 연설문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또 무장투쟁은 물론 외교와 교육 등 모든 독립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정 복원이 아닌 모두가 자유로운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며 어느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은 물론 외교와 교육, 문화 독립운동 역시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연설문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아픈 과거를 딛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도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기념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에 자유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과 달리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나라 간 관계라며 지난해 말 대남 노선을 전환한다고 선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노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기념사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과거사 문제보다는 협력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강조한 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특정 시각에 치우쳐선 곤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3.1절 기념식은 독립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가 이어지며 통합과 연대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특히 독립선언서 낭독을 독립운동가로 출연한 배우들이 낭독해 그 의미가 더욱 쉽게 닿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과 한일 관계의 도약을 제시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 독립운동의 목적이고 정신이냐면서 대일 굴종 외교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해마다 3.1절이면 전국에서 폭주족들이 등장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난폭 운전과 음주운전 등 5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 위, 현란한 조명으로 장식한 오토바이가 경적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유해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붙잡히기도 합니다. 3.1절을 맞아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폭주족과 난폭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통해 가지고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면 빠르게 급조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임도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에 올라왔다가 보고 저희가 인원이나 장비나 정보 수집하는 것도 강화해 나갈 생각이에요.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모두 531건, 위반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개조,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기타 4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9명,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 위반 행위 101명 등 모두 150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연신내역 근처에서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대형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건 79살 남성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사방으로 날아오는 파편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앞서가던 차량 8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첫 사고가 난 곳에서 400m가량 더 달린 뒤에야 가까스로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진짜 무슨 전쟁 났듯이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장면을 봐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에서 SUV 차량이 행인과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치신 분들은 또 많이 다치셔가지고 차량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사고 차량을 몬 건 79살 남성 고령 운전자입니다. 음주나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차량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도 국가수에 의뢰를 해봐야 되고요.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글자만 입력하면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미국의 AI 소라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죠. 이에 맞춰 중국에서도 자국 최초로 AI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보이긴 했지만 중국도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대 시인들의 삶을 그려낸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AI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고전적 분위기를 잘 살려냅니다. 미국 오픈 AI사의 소라와 비슷한 영상 제작 AI를 활용했습니다. 관원, 크게 웃는다 등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복 차림의 남성이 호탕하게 웃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덕분에 제작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这种产研结合的新的技术发展的模式，将可以使得我们国家的技术发展走出差异化的道路。 이 작품은 미국이 소라를 공개한 지 열흘 만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방영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청률이 4%를 넘는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이공계가 유명한 칭화대도 AI 영상 제작 관련 특허를 잇따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AI 기술 분야만큼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一定要尽快的赶上。 因为呢 ，Sora 相关的生成式人工智能技术呢，可以降低人工影视、娱乐、文化产品等相关的开发的成本和门槛。 중국도 AI 기술 개발에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나서면서 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하며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중국과의 무역 수지도 1년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2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66% 넘게 증가해 2017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 재고가 줄어든 데다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수출이 108%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훈풍이 불며 중국과의 무역에서 17달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2월 대중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98억 달러로 9%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반도체 대신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는 같은 기간 수출이 7% 넘게 줄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 휴무와 일부 업체의 생산 라인 정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로 풀이했습니다. 수입액은 48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습니다.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20% 넘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수입이 줄면서 2월 무역 수지는 42억 9천만 달러, 9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어제는 105주년 3.1절이었죠. 1919년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작은 마을까지 확산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안동 선비들의 생활 일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 유시 한벽당종가에서 소장했던 농포 유영희 선생의 일기 우성록입니다. 1919년 3월 13일, 음력 2월 12일 일기를 보면 안동 벅풍동 고성희 씨 집안에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독립대안의 사람들이라라고 부르짖었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엔 평양에서도 피로 쓴 독립기를 쥐고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경북 예천에선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붙잡혀가 일제의 칼과 탄환에 100여 명이 다쳤다는 참혹했던 상황도 기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24명을 배출한 안동 풍산김씨 김정섭 선생의 일기 조고일록입니다. 3.1운동 이듬해 일기를 보면 오늘은 양력 3월 1일로 지난해 만세운동이 있어 경성 각 관청의 경비가 삼엄하다며 민초들의 독립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민중들의 삶에 어떤 파고든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선생의 일기는 들불처럼 번졌던 3.1운동에 숭고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집대성이 되면은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알려지지 않은 민중들의 이야기도 다각도로 조명될 수 있다고. 두 선생의 3.1운동 기록은 근대사 일기와 편지 등을 해석하는 저술 번역 사업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영하권 추위 속에도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만세운동을 재현하면서 순국 선열들의 3.1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 1,919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념해 온라인 신청으로 모인 명예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105년 전 3.1 정신을 되새깁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도 커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군이 휘두르는 총칼에 맞서던 독립운동가들이 쓰러지자 동료들이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섭니다. 일제의 침탈과 탄압에 맞선 역사의 한 장면을 생생히 재현한 모습에 시민들은 숙연해집니다. 이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독립운동가와 독립군 의상을 입어보며 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3.1절의 핵심이고. 영하권 추위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 2만여 명.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겨울잠을 마친 K리그 울산과 포항의 공식 개막전에 무려 2만 8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 올 시즌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절친 박태하 감독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무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층까지 구름 관중이 들어찬 울산 문수 경기장이 유럽 명문리그 부럽지 않은 웅장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영하의 날씨도 머플러로 뜨거운 응원 물결을 만들며 이겨냅니다. 프리미어리그 못지않게 K리그도 굉장히 열기가 뜨겁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화이팅! 포항의 2천여 원정 관중들도 목청껏 응원가를 부릅니다. 포항만을 위해 네가 노래해 여길만 끝까지. 홍명보, 박태하 두 절친 감독의 치열한 지략 대결 속에 팬들을 웃게 한 건 홈팀 울산이었습니다. 후반 6분 아타루가 문전을 향해 올린 공이 그대로 포항의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등번호가 31번인 아타루는 3.1절에 열린 개막전에서 올 시즌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문장 조현우의 빛나는 선방으로 포항의 공세를 막아낸 울산은 역대 홈 개막전 최다 관중 앞에서 값진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K리그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링가드 선수도 오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펼칠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대되고 많은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식 개막전엔 작년보다 많은 28,700여 관중이 몰려 팬들의 굳건한 K리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전주에도 24,000여 관중이 몰렸습니다. 대전이 새 외국인 공격수 구택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 40분 전북 안현범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강자인 온라인 쇼핑몰 쿠팡.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우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국내 이커머스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쿠팡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최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위협적인 기세에 국내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데 크랩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0만 가지가 넘는 상품을 극강의 최저가로. 지난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한 해에만 371만 명의 사용자가 늘었는데 월 평균 사용자 수는 707만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죠.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중계방송에 등장한 광고입니다. $10도 안 되는 저렴한 원피스 가격에 놀라 쇼핑을 즐기는 모습인데 30초짜리 광고 내내 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지 라는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테무 역시 한국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사용자 354만 명을 확보하며 증가폭 2위에 올랐어요. 중국 커머스 업체는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은 물론이고 할인 쿠폰 등을 다량 제공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흥행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들의 승부는 지난해 초 직구 쇼핑에서 드러났습니다. 잠깐, 그래도 해외 직구하면 원래 미국이잖아요. 상품의 정글이라는 아마존에서 직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직구 쇼핑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2022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중국 직구 수입액이 치고 나가더니 압도적으로 미국을 제압했어요. 심지어 23년 4분기부터는 미국과 2배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직구 수입액을 살펴보면요. 지난해엔 온라인 해외 직구 액수는 6조 7,500억가량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는데요. 전체 직구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온 겁니다. 알리는 새로운 유통구조로 빠르게 쏘니까. 알리와 테무 외에도 쉬인과 틱톡샵까지 한국에 상륙했는데요. 이런 중국 거대 유통 플랫폼이 정착하면 국내 이커머스와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행의 이유, 경쟁력이 뭐냐? 상상을 못할 가격 경쟁력이죠. 아마존에도 결국은 미국에서 판매되지만 누가 다 만들어요? 중국 사람이 만들고 작년이죠. 그래도 보면 셀러의 65% 이상은 다 중국이네요. 이들 전략도 더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알리는 모기업 알리바바에 강력한 자금력을 내세워 이미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지었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에서 가장 빠른 배송 기간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국 유통 플랫폼들은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걸까요? 직구에 대한 중국이 수입하는 것보다는 수출이 더 많습니다. 정책에 부합하는 거죠. 정책에 부합한다는 말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전쟁이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은 인플레이가 심하면 결국 싼 걸 찾을 수밖에 없고 중국 내의 경쟁이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에서는 회사 플랫폼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자기들이 느낀 거죠.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중국 상품에 반감이 있었던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쇼핑 앱 사용자 수에서 알리는 3위, 테무는 5위를 기록했어요. 지난 1월 국내 쇼핑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는 테무는 1위, 알리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싼 상품 가격에 무료 배송이라는 강점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 후기도 늘면서 주목하는 상품도 많아졌고요. 이러다 보니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울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 매출 타격을 입은 국내 업체들은 몸집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거듭된 적자를 이기지 못한 위메프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11번가도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에 나섰습니다. 위메프와 티몬도 각각 작년과 재작년 싱가포르 기업에 매각된 바 있죠. 여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 역시 연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게 다가올 여파가 한국의 제조의 생태계, 유통의 생태계, 소비자의 소비 습관 패턴 자체를 바꿔버리면 무서워지는 거죠. 중국발 유통업이 빠르게 잠식하자 정부도 나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고충을 듣는 한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자본력도 정보력도 부족한 국내 온오프라인 기업들은 중국발 유통 플랫폼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강원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매서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협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에 25톤 화물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로 시베리아 감옥에서 숨진 나발니의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엄수됐습니다. 수천 명의 추모객들은 나발니를 연호하며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고 전국 곳곳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찾아온 꽃샘 추위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고 오후부터는 곳곳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아침부터 바람이 쌀쌀하던데 눈 소식까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습니다. 오늘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5.6도까지 떨어졌고 가평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8.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큰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과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와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차츰 흐려지면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졌고 대전도 영하 7.7도로 다소 춥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이 여전히 밑돌기 때문에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구 7도, 전주는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절기 경칩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은 그제까지였습니다. 어제 경찰이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월요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처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의협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7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한 의협의 단체 행동 논의와 관련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 지도부에는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우편 수령 등을 거부하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송달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연휴가 끝난 모레 월요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조사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복귀자는 565명으로 9천여 명의 전공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도 의협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에 마치 의협이 개입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원이 휴진 등 추가적인 집단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지는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공의 이후 과정인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술은 물론 외래 진료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암 환자들. 몸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몸은 진행을 해요. 오늘은 1만큼 아프지만 내일은 7만큼 아플 수 있는 게 병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암 환자들은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전공의보다 숙련된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마저 이번 달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대다수가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전공의들 일까지 떠맡은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5 병원 의사 7천여 명 가운데 전공의는 약 40%, 전임의는 16%로 둘을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이미 수술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앞으로는 중증 환자들 수술과 외래 진료까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전임의가 보조 인력으로 들어간 수술들이 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비운 자리를 필수 의료 관련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70명을 투입해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3,000명이 비운 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 젊은 수련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져 의료 공백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으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선 불이 났고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이내 나무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리창이 튀어나갔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식당 입구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핸들에 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손상돼 정상적 주행을 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대며 불을 끕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정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산 쪽에는 바람이 그나마 좀 적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빨리 좀 진압을 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잡목 등 1,6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번호로 그 물을 끓이는 와중에 부탄가스 있잖아요. 네, 그게 터져가지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베란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화기로 불을 끄던 60대 부부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어제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야간 집중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 사이로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뒤집힌 선체 바닥만 간신히 보입니다. 이게 아예 해경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높은 파도의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뒤집힌 어선 위에 올라탄 구조대원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선체를 두드리며 살핍니다. 사고 어선은 사흘 전 제주 모슬포항을 출항해 어제 아침 마라도 서쪽 20km 해상에서 그물을 놓던 중 전복됐습니다. 파도가 한 방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가 한 45도 정도 기울었다가 그 파도가 또 큰 게 한 방 더 오니까 아예 90도로 그냥 기울어버렸어요. 사고 어선에 탄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0명 중 8명은 조업하던 어선 2척에 구조됐지만 60대 한국인 선장과 50대 선원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50대 한국인 선원 1명도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선박, 조명탄 등을 투입해 야간 수색 구역을 더 확대했지만 사고 해역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탓에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해경 함정 및 민간 어선 10척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감안, 함정 및 항공기 세력을 추가 동원하여 집중 수색 예정입니다. 서귀포항에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꾸린 제주도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대로 선주협회의 협조를 받아 수색에 민간 어선을 추가 투입하고 내일부터는 육상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네, 시베리아 감옥에서 갑자기 숨진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장례식이 사망 2주 만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졌습니다.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나발니를 외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최소 7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나발리의 장례식은 그가 생전 살았던 동네의 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추모객들이 성당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운구 행렬이 도착하자 박수로 맞았고 나발리의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전쟁 반대, 푸틴 없는 러시아 같은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Давление, наверное, чувствуется, но когда здесь столько людей, то, наверное, нет. Вместе не страшно. Многим здесь важно просто увиде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ы с тем, что произошедшее ужасно, и увидеть, что таких людей много. 추모객들은 질서를 지키며 묘지까지 함께 걸어가 나발리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 대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외신과 나발리 측은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고 25만 명 이상이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장례식에 앞서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위법이라고 경고했고 경찰들도 대거 배치됐지만 대부분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는 없었지만 현지 인권단체는 러시아 18개 도시에서 최소 7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7세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는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지난달 16일 갑자기 숨졌습니다. 혈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러시아 당국의 1차 결과가 나왔지만 이 공식 수사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나발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부인 율리아는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조만간 이를 수락해 현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경선 불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맞이합니다. 편하게 입고 왔어요. 네, 저도 세트 입고 올래다가. 만찬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김 부의장이 다음 주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출마지로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이 확실시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께서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차 경선 결과 대구 수성을에서 이인선 의원이 승리했고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으며 현역들의 경선 불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대동, 심재철 전 의원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본선 행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공관위는 오늘 공천 보류 지역 20여 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1대1 TV토론회에 이 대표도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 견해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경선 배제된 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잘해왔다며 두둔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파열음이 표면화되면서 당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경선 배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만 하면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의 단수 공천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중진 정성우 의원과 김병기, 김윤덕, 한병도 의원 등이 현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천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던 86그룹 저장 이인영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친문계 중진 전해철 의원도 지역구에서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밀어내고 전략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더불어 이른바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한양갑에 전략 공천됐고 이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3인 경선을 치릅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강세 지역이지만 설명은 험지라고 했습니다. 하남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일 각각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이는데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원 방안이나 이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여야는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주요 도심 단절 구간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튿날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큰 저출생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거나 민주당의 경로당 주 5일 점심 공약에 국민의힘은 주 7일 점심으로 맞서는 등 공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27개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과 조달 방안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재원의 경우 민주당은 80조 원을, 국민의힘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모두 민자유치 방식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개별 후보들의 공약은 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 있습니다. 마구잡이 총선 공약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책 공약서라고 하는 그 선거 공약을 내고 있지 않고 선거 공약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희망 모음집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당시 공약 이행률은 52%,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산이 드는 재정 공약의 4분의 1 이상은 4년 동안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후방 지역에 있는 국가 주요 시설에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육군의 공중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공격 헬기를 동원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임종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최정예 저격수들이 수리온 헬기에 저격용 소총을 설치합니다. 400m 상공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지상 표적을 침착하게 조준합니다. 주요 시설에 침투한 적을 정밀 타격해 한 발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고난도 공중 저격 훈련입니다. 유사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저격수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훈련에 실전처럼 임하겠습니다. 원전 등 후방 지역의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항공단의 공중사격 훈련 현장. 테러를 위해 침투한 적 병력에겐 수리온 헬기에 가차없는 기관총 공격이 쏟아집니다. 수리온 헬기에는 분당 900발 이상을 발사해 아군을 엄호할 수 있는 K-12 기관총이 양측에 탑재돼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공대공 기관총 사격도 이어집니다. 작지만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500MD 공격 헬기들도 날아오릅니다. 공격 헬기 500MD 사격은 해상으로 접근하는 적에게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75인치 로켓을 잇따라 발사해 1.3km 떨어진 표적지에 꽂아넣습니다. 합동 후방 지역에 대한 어떠한 적의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적의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공중훈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꺾거나 내려올 때 몸무게의 최대 9배에 이르는 힘을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훈련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송금한 기자가 직접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공군의 4세대 전투기 F-15K가 급강하에 목표 지점에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급선회할 경우 숙달된 조종사도 방향을 착각하거나 자칫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계를 넘나드는 주기적 훈련이 필수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격한 기동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장비로 자신의 체중의 최소 6배에 달하는 중력에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원심 가속도를 이용해 높아진 중력을 최소 20초를 버텨야 전투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3, 2, 1. 머리 뒤로 고정. 힘 주시고 당기십시오. 온몸의 근육을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 6초에서 지락 빠졌어요. 훈련 중에는 의식을 잃어도 10초 안에 다시 회복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공 저압 훈련장에서는 체내 산소가 부족해져 무엇을 쓰는 동작 자체도 어렵습니다. 조종사들이 겪게 되는 고고도, 그다음에 급가속 환경에서 인체가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체험해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마친 자원들만이 비행훈련에 입과해서 조종사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군 조종사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비행훈련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꽃샘추위의 기세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1도, 가평이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춥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달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 지역과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1.1도까지 떨어졌고요. 부산도 영하 5도로 춥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4도, 부산 7도, 광주도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컬처의 인기에 더해 요즘 K푸드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라면과 약과 또 김밥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 한쪽에 200종 넘는 봉지 라면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계란과 야채 등도 함께 사서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SNS 등을 통해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We really love ramen, so we were like, oh, we have to come here. We are actually staying down in Gangnam. 라면 매출비 중 6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입소문이 나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설명서는 물론 라면의 맵기를 분류해 외국인들이 고르기 쉽게 진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주변에는 최근 크림빵과 약과 등을 전면 배치해 판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야 하는 K푸드라는 SNS 소개나 추천 덕분입니다. 옛날에는 아몬드나 김 종류만 보통 진짜 대량으로 많이 나갔는데 어제는 SNS나 이런 걸로 많이 통해서 디저트, 라면 같은 거 신상품 종류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SNS 등을 통해서 새로운 K푸드로서 인기몰이를 하는 흐름입니다. 한국식 치킨이라든지 김밥, 만두, 라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한식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음식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K푸드로 저변을 넓혀가면서 수출 다각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도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기계나 또 스마트팜 같은 전후방 산업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고를 앞둔 농업용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와중에 북미 수출이 2.5배로 늘었습니다. 5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위주인 미국 시장에서 60마력 안팎의 소형 트랙터로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겁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로 수출할 트랙터 조립이 한창입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면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결국은 수출밖에 답이 없다. 창고처럼 보이는 구조물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층마다 고추냉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시원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에 최적화한 큐브형 스마트팜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딸기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또 그 신선한 맛을 또 그대로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밭을 늘려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식품 관련 수출액은 121억 4천만 달러. 이 가운데 전후방 산업이 3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활동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의 범위를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농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농식품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네, 석유화학은 한때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보다 비중이 높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이 석유화학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공장 가동마저 멈춘 곳이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 이도윤 기자가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 10배가 넘는 땅에 차 없인 다니기도 힘든 규모,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 여수산단입니다. 국내 주요 화학회사들의 주력 공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근까지 하고,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700씩, 일량이 좀, 조금 그때보다 줄었겠죠. 근데 야근도 잘 많이 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소재 에틸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지은 새 공장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엔 5달 동안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가동을 쉰 공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불황으로 인해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주력 제품인 에틸렌 가격은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선 석유화학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이 자체 생산 시설을 늘린 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대중국 수출이 17% 넘게 줄었고 특히 에틸렌 수출은 감소폭이 40%를 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에틸렌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을 늘리면서 작업률이 80%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이후 기대했던 중국 시장의 이른바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이 자립하고 주요국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개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석유화학 회사의 연구소. 연구원이 투명한 액체를 동전 모양의 배터리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이온의 이동을 돕는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의 중요 구성 물질은 유기용매인데 국산화의 성공에 연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전해액 유기용매를 만들고 이에 대한 배터리 소재로서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필름.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입니다. 에틸렌을 합성해 만든 건데 제조 공정을 고도화한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최근 주요 석유화학 회사들은 대량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만든 노하우를 활용해 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선 겁니다. 폐플라스틱 사업뿐 아니라 배터리 생산과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등 아예 새로운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석유화학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유에서 벗어난 타 분야로도 진출을 모색하는 게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사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며 업계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의 뿌리에 자유가 있었다며 독립운동은 자유통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장투쟁은 물론 외교와 교육 등 모든 독립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정 복원이 아닌 모두가 자유로운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며 어느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은 물론 외교와 교육, 문화 독립운동 역시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연설문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아픈 과거를 딛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도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기념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에 자유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뜻과 또 일본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나라 간 관계라며 지난해 말 대남 노선을 전환한다고 선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노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기념사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과거사 문제보다는 협력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강조한 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특정 시각에 치우쳐선 곤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3.1절 기념식은 독립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가 이어지며 통합과 연대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특히 독립선언서 낭독을 독립운동가로 출연한 배우들이 낭독해 그 의미가 더욱 쉽게 닿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과 한일 관계 도약을 제시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 독립운동의 목적이고 정신이냐면서 대일 굴종 외교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어제 때 아닌 영하권 추위 속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순국 소년들의 3.1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 1,919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념해 온라인 신청으로 모인 명예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105년 전 3.1 정신을 되새깁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도 커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군이 휘두르는 총칼에 맞서던 독립운동가들이 쓰러지자 동료들이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섭니다. 일제의 침탈과 탄압에 맞선 역사의 한 장면을 생생히 재현한 모습에 시민들은 숙연해집니다. 이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독립운동가와 독립군 의상을 입어보며 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3.1절의 핵심이고. 영하권 추위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 2만여 명.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3.1절을 맞아 전국에서 폭주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등 500건이 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 위 현란한 조명으로 장식한 오토바이가 경적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유해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붙잡히기도 합니다. 3.1절을 맞아 폭주적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폭주적과 난폭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통해 가지고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면 빠르게 급조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임도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에 올라왔다가 보고 저희가 인원이나 장비나 정보 수집하는 것도 강화해 나갈 생각이에요.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모두 531건, 위반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개조,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65건, 기타 4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불법 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49명,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 위반 행위 101명 등 모두 150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글자만 입력하면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미국의 AI 소라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죠. 이에 맞서 중국도 AI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고대 시인들의 삶을 그려낸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AI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고전적 분위기를 잘 살려냅니다. 미국 오픈 AI사의 소라와 비슷한 영상 제작 AI를 활용했습니다. 관원, 크게 웃는다 등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복 차림의 남성이 호탕하게 웃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덕분에 제작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这种产研结合的新的技术发展的模式，将可以使得我们国家的技术发展走出差异化的道路。 이 작품은 미국이 소라를 공개한 지 열흘 만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방영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청률이 4%를 넘는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이공계가 유명한 칭화대도 AI 영상 제작 관련 특허를 잇따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AI 기술 분야만큼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一定要尽快的赶上。 因为呢 ，Sora 相关的生成式人工智能技术呢，可以降低人工影视、娱乐、文化产品等相关的开发的成本和门槛。 중국도 AI 기술 개발에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나서면서 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반도체 강세 속에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하며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수지도 1년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2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66% 넘게 증가해 2017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 재고가 줄어든 데다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수출이 108%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훈풍이 불며 중국과의 무역에서 17달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2월 대중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98억 달러로 9%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반도체 대신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는 같은 기간 수출이 7% 넘게 줄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 휴무와 일부 업체의 생산 라인 정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로 풀이했습니다. 수입액은 48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습니다.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20% 넘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수입이 줄면서 2월 무역 수지는 42억 9천만 달러, 9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그제 오후 서울 시내에서 차량 9대가 부딪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몬 건 79살 남성이었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사방으로 날아오는 파편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앞서가던 차량 8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첫 사고가 난 곳에서 400m가량 더 달린 뒤에야 가까스로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진짜 무슨 전쟁 났듯이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장면을 봐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에서 SUV 차량이 행인과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치신 분들은 또 많이 다치셔가지고 차량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사고 차량을 몬 건 79살 남성 고령 운전자입니다. 음주나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차량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도 국가수에 의뢰를 해봐야 되고요.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고속도로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오늘 역시 평소보다 차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 방향 이동은 오후 4시와 6시 사이가 가장 어렵겠고요. 내일도 오후 3시와 5시 사이로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편 눈이 내린 전남 서해안 지역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안 광주선, 무안 방향으로 한평 분기점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구분기를 지나던 차가 미끄러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고요. 영동고속도로 상황 아직까지 수월합니다. 반월터널 부근은 물론이고 용인 부근 지나는데도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일반 경부고속도로 역시 시구간 정체마저도 없는 상태인데요. 오전 10시 무렵 양재 부근 정체가 먼저 시작되겠고요. 이외에도 경기권과 충청권 모두 아직은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6도까지 떨어졌고요. 가평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8.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차츰 흐려지면서 오후부터는 곳곳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 지역과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춘천이 영하 11.1도, 부산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여수도 영하 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강릉 5도, 부산 7도, 대전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